그러면 두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산림복지 서비스 동향과 전망이고요.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실 박사님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에서 임업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신 이정희 박사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희 박사님은 산림휴양 복지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 산림복지 서비스 수급과 관련된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의 이정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산림복지서비스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표 순서는 관련 트렌드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수요,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의 전망으로 이어져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송민경 박사님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있었던 캅29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은 그 환경 문제뿐 아니라 이 여가와 여행에 대한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협이며 우리 모두 그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세계 여행 관광 협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관광 산업이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지금은 채택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세계 관광협회에서는 관광 부문의 성과에 전략적으로 기본이 되는 일련의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이 관광 가치 사슬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의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계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보호구역 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거나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수용력을 고려해 방문객을 통제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목표성을 측정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킹닷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34개국에 3만 1,000명에게 대답을 요구했을 때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75%나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선택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 지속성, 일관된 기준, 제3자의 기준 등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의 기후 위기 속의 여행 여가 트렌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많은 서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읽고 여가 여행 트렌드, 그럼 산림복지에 영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발췌해 보았습니다. 같은 도우라도 토핑이 다르면 이름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피자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최고의 상품보다는 자신에게 꼭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전의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요즘 세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토핑 경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의 자신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토핑 경제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토핑을 얹었을 때도 그 기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도우의 중요성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라는 거는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 자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본 도우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 가치의 중요성을 뜻하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지보다 목적, 로컬 힙입니다. 지금 Z세대는 목적지보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체험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부분을 불편해하지 않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예를 들면 대전에만 있는 성심당의 빵을 사기 위해서 대전까지도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바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산림복지의 그 영향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킹닷컴에서는 또한 야간 여행이나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좀 여유롭고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하는 야간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남성을 위한 웰니스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슈들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속의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인간의 지속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로서 다양한 여가 여행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림복지는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 사회,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에는 산림복지지구, 복지시설, 그리고 산림복지 전문가, 복지 전문업, 그리고 복지 소외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복지 서비스 행정통계와 국가승인 통계인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를 활용했습니다. 행정통계는 실제적인 정책 수혜자의 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전국민 대상의 통계조사는 정책 고객 외에 저희가 잠재 수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의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산림복지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1024개소가 지금 현재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산림복지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에서 보면 전 국민의 80.7%, 100명 중에 80명은 연 1회 이상 산림을 방문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96.1%가 답변했습니다. 어찌 보면 80.7%라는 숫자가 기존의 2020년의 숫자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입니다. 조금 감소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 활동을 적게 경험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제외한 당일형과 숙박형은 코로나 이전으로 그 숫자가 회복됐고 총량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프와 같이 좀 더 높은 19.6% 높은 숫자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100명 중에 80명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 80명이 더 방문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을 보면 이용 의향과 모두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제외한 시설의 인지도, 이용 경험률이 2022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이용 의향률 경우에는 2022년보다 모두 시설에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2022년이라고 자꾸 설명을 드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승인 통계이다 보니까 24년을 조사할 때 23년을 기준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조금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경험 연수를 보면 숲길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순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면 숲길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숲해설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지와 이용 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좀 그 전년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림복지 전문가나 전문업 모두 산림교육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대비해 전문가나 전문업 모두 증가 추이를 좀 보였는데요. 산림복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4,000명 정도가 양성되어 있고 복지 전문화원 1233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순위를 보면 숲해설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순이었습니다. 전문업 같은 경우에는 숲해설업이 제일 많았고 유아숲 교육업, 그 다음에 산림치유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문업이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그 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가 이제 3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림복지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사회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봤는데요. 사회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 그다음 교원 자격증 등의 타 분야 자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산림복지 전문가들 중에 84%가 타 분야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여쭤봤더니 지속적인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타 부처 및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중에 56%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97.7%가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업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 사회 서비스와의 연계는 지금 닥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수요를 알아보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유형별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복지활동은 당일, 숙박, 일상으로 나눠서 저희가 좀 측정을 하는데요. 당일과 숙박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자연 풍경 감상을 위해서 휴양 및 휴식을 위해 찾아가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일상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주중과 주말 모두 이용해서 가까운 공원이나 수변공원을 이용해 건강 증진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여행형의 그 형태와 일상형으로 숲을 방문하는 형태의 수요가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형 중에서도 당일 같은 경우에는 2순위로서 목적이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숲을 방문하고 있었고 숙박에서는 취미 및 레포츠 활동을 위해서 숲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당일과 숙박에서도 수요의 형태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8개 활동을 가지고서 측정을 합니다. 이 28개 활동 중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7개 순위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자연 풍경 감상, 산책, 명소 탐방, 등산, 야영, 소풍, 수상활동.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측정해 본 결과 이 7가지가 계속 상위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순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위부터 16위까지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트레킹과 산림욕은 꾸준히 인기가 있는 활동으로 나타났고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활동들은 동식물 관찰이나 별 관찰 같은 활동들이었습니다. 별 관찰 같은 경우에는 0.74%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을 보시고 너무 작지 않나라고 하지만 1년 동안 별 관찰을 위해 숲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30만 명이라고 숫자를 들으면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구나라는 부분들로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역, 그리고 경북, 경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 지역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원, 경기, 경남의 순으로 사람들이 이동해서 산림을 즐기고 있다라는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산림복지 서비스의 전망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는 2025년, 2024년에 비해서 당일형은 3.1%, 숙박형은 2.7%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인구는 2021년부터 지금 감소 추이에 들어간 거를 본다고 하면 경험자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활동을 좀 개발하고 그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의 목적별 수요 예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산림휴양
목적 방문이 목적별로 방문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을 때 산림휴양 목적 방문이 2025년 기준 당일 4천만 명 정도, 4천만 일 정도가 되고 숙박 같은 경우에 2천만 일 정도 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누적 그래프로 해서 최종적인 숫자만 써 있는데요.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산림치유가 32.5%로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산림휴양이 58% 그리고 산림치유가 39%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가 여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탈탄소와 기본 가치의 중요성, 로컬입 이와 같은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봤을 때 세 가지로 전망을 좀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와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전문어 유망 업종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와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는 수요자, 자원, 공급자, 그리고 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는 복지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탄소 저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예를 들어 산림복지 시설을 탄소 저감형 목재로 건축한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형의 시설로 조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의 발굴입니다. 잠재 수요를 실수요화한다거나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무관심층을 유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9.3%가 산림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진흥원은 무관심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잠재 수요 발굴 및 무관심층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성 참가 기회를 좀 확대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좀 재미를 느끼고 산림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기본 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정책적 지향점을 좀 수립하고, 현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다양한 선택사항 그리고 야행과 건강 컨셉의 로컬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업의 유망 업종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등으로 산림복지 전문업은 지속적으로 민간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서비스 전문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유망 업종을 발굴하고 산림복지 서비스 전문업의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타 분야와 산림복지 서비스 전문업을 연계하는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며, 과학적으로 과학원에서는 산림복지 서비스 전문업의 역량 강화 방안과 업역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진흥원에서는 사회 서비스와 교육 등 타 분야에 연계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전문업에서는 역량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서서 사회 서비스 등의 다른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산림복지 서비스는 이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좀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